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토론회 이후 여론은 누구에게 향할지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한 차례 공방이 일었던 국민의힘. 이번에는 대통령 명예 당대표론을 두고 다시 갑론을박인데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또 나왔을까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분석해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과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과점 체계를 경쟁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하자는 얘기가 나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에 적시되는 배임액은 수사 초기에 산정된 650억 원대보다 훨씬 늘어나 수천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차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공 당시 우리 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장성급과 연관급 10여 명에게 서면과 구두 경고의 경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실제 작전 상황 판단을 징계하게 되면 군이 소신 있게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3억 원의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대차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일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금융통신업계를 향해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공공과 에너지 요금, 통신과 금융 비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철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또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인 전기와 가스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나서달라 요구한 겁니다.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통신업계를 과점 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윤 대통령은 특히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빚이 많고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이후 서울시가 4월 말쯤으로 예정했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다음 달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대통령 고통분담 요구에 통신업계와 은행들도 즉각적으로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누려온 과점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발적인 고통분담 요구에 통신업계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예상 수혜 대상은 3,373만 명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요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데이터 접근권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현행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된서리를 맡고 있는 은행권도 사회 환원 방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 자금 5천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내온 특별 출연금도 연 600억 원에서 700억 원씩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이 누려온 과점체계 개선을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은행의 경영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돈잔치 논란을 부른 성과급 체계 개선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금융 분야에 혁신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의 영업 장벽을 낮추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5G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을 공급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금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2달 연속 떨어진 건데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도 내려갈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47%포인트 낮은 3.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달 연속 떨어진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이처럼 하락한 건 최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11월 연 5%대를 기록하기도 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시장금리 안정 등으로 현재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스탠스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으로 대출금리는 최대 하락폭만큼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86에서 6.26%로 이미 지난달 코픽스 발표 때보다 상단이 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픽스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금리 인하 움직임이 거셌던 만큼 다음 달 발표될 2월 코픽스도 내려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한우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우 고기를 반값에 파는 파격 할인 행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늘 19일까지 계속되고요. 이어서 23일부터는 대형마트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100m 정도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반값 한우 판매 행사에 참여하려고 행사 2시간 반 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겁니다. 불고기와 국거리류는 1년 전에 반값에, 등심은 30% 싼 가격에 1인당 2팩씩 팔기 때문입니다. 한우 반값 할인 행사가 시작된 지 약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판매 물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아직도 줄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값 한우 고기를 산 시민은 좀 더 많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뿌듯해합니다. 등심 같은 경우에 2팩을 4인 가족, 5인 가족이 이렇게 먹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한 3팩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 980개 하나로마트에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반값 한우 판매에 들어갑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동참합니다. 또 홈플러스는 아예 3월 한 달 동안 한우 전 품목 최대 50% 할인 판매에 들어가고 GS 슈퍼마켓도 이달 말까지 한우 원 플러스 등급을 최대 40% 할인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우 권장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축산물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해 도매 가격 하락을 소매 가격이 빨리 반영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통비용이 보통 48%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 자금 지원, 이렇게 할인 쿠폰 같은 거 그런 걸 통하고 또 아마 대형마트에서도 추가적으로 따라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올해 예산과 자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생산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아직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추가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영장에는 수사 초기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개발 사업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임액을 추리는데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택지 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65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시행이익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 상당이 더 있을 거라며 이른바 플러스 알파로만 열어뒀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체 부당이득을 아파트 분양이익 3,600억여 원을 포함한 7,80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하면 총 규모는 8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엔 애초 배임액을 훨씬 웃도는 수천억 원대의 구체적 숫자가 담길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이나 공모 지침 주요 내용 같은 사업 기밀을 흘렸기 때문에 특혜 구조가 가능했을 거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는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 사실상 수사팀의 준비는 끝났고 여부와 시기, 방식은 모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 시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 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주당이 169석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높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부채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 20여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례에 따른 자율투표가 아닌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이원욱, 서른 등 비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1대1 면담하고 공개석상에서 단일 대우 유지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내심 비명계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자율투표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 이 대표의 결단 여부까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동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회유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구속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잇따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진 이른바 회유 의혹의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로 엮기 위한 검찰의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민주당은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증거가 그러면 불충분하다면 왜 지금이라도 정권 바뀐 지 8개월, 9개월 다 돼가는데 왜 무혐의를 못하죠? 1심 결과 등을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혐의 한... 야당의 김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청구 검토야말로 김 여사 방탄용이라고 맞받으며 장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억지 논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실종 우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공모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첫 조사부터 바로 김 전 회장과의 대질 신문에 돌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번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냈을 때 이 전 부지사도 깊이 관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내주기 전에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성사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낼 때도 상의를 거쳤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을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자신,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최종 합의한 자리라고 지목한 2019년 1월 중국 심양 술자리에 대해서도 그런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결국 쌍방울과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각각 따로 진행해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검찰은 늦은 오후부터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한데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다른 피의자와 첫 소환 조사부터 대질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대질신문을 몇 차례 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도 접견한 사실이 이 전 부지사 소환 당일 알려졌습니다. 접견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12월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이후입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가족 요청에 따라 접견을 가서 변호인과의 갈등 문제를 들어주고 온 정도라며 이 대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 이 의원 지역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A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일 군포시청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 등이 한 전 시장과 이 의원의 요청 또는 지시를 받아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참모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고받았는데 토론회 주요 장면을 김경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후보들은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고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는 그 입장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가도 단일화 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험지 출마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한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존재하느냐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천 후보와 김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외압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인데 자꾸 그렇게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황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 저 혼자 내려가서 제 생명을 걸면서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 저는 헌신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TV 토론회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친윤 핵심 의원들이 연일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무 개입 등 논란이 커지자 일단 공개적으로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당정 일체론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추대론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예직이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당장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권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 데 이어 명예 당대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쨌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지나친 긴장 관계도 문제지만 당정 분리를 통한 건전한 비판 기능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윤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 역시 형식은 중요치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 여부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회의 등을 통해 이미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일각에서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명예대표 추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도 감지돼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야당이 또 한 번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여당 측 3명은 반대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파업 등을 탄압할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논의의 그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이 반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 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맞섰습니다.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제형 법정주의에 입에 대고 야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만약에 논의하지 아니하면 국회법대로 60일 경과 후 다시 이제 환노위로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국관리법, 간호사법 등에 이어 또다시 신속 안건을 태운다는 게 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옥죄는 소대매상은 막자는 야당과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대립은 양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 내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업 현장의 노동 분쟁이 폭증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한파에 제조업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2년 가까이 취업자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증가폭이 줄면서 지난달에는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에 경기 둔화 영향까지 겹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출 한파에 제조업이 쪼그라든 탓이 컸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1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 3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출이 호전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이 동향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취업자 면면을 보면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은 60살 이상 고령층이 40만 명으로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20대 이하 청년층은 석 달째, 40대는 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일자리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취업 시간 기준으로도 주 36시간 이상은 12만 8천 명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 쪽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그게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안 좋을 거고 건설 시장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좀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훌쩍 지났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릉 도심. 오르막길에서 멈춰선 차량은 연신 헛바퀴만 돌립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밀어보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로에서 뒤늦게 월동장구를 장착하는 차량까지 뒤섞여 혼잡을 더합니다.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시민은 아예 걸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차가 계속 안 움직여서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험에 늦어가지고요. 오전 11시 50분쯤 동해고속도로에서는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집 앞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치우기가 무섭게 또다시 쌓이는 눈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싫었죠. 대문 바깥에 하고. 그런데 못 당해요, 이게. 이봐요. 이봐요. 아휴.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게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 시간당 6cm 가까운 세찬 눈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곳 강원 영동 지역은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목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라며 축사와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예상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지방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거나 1mm 안팎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눈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내일 아침 서울 등 내륙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살얼음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후 서울 송파에서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생 5학년 11살 A양이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실종된 A양을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양 발견 당시 현장에 있던 56살 B씨를 체포했습니다. B씨는 A양과 면식이 없던 사이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납치와 유인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2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한 42살 의붓 어머니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2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규모에 비해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대차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30대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차량 대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9개월 동안 38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극히 일부를 변제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단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며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사과도 없었고 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희 피해자들은 그 반성문 내용조차도 모르고 아예 일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영업사원과 대리점 그리고 현대차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판매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비슷한 범행이 꾸준히 벌어지는 가운데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의 차상훈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농업 문제를 논의할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은 애국미 헌납운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애국미 헌납운동은 정권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194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군인과 주민들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상경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어뢰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기어이 증명하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줄였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달 말 이례적으로 농업 문제만을 단일 안건으로 올려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식량난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했고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에 원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고난 행군처럼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WFP 측에 좀 지원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식량 분배를 감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지 않아 더 진전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올해 봄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발 여부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부각을 4대 세습을 위한 준비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군의 부실 대응에 서면과 구두 경고에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실제 작전 상황을 징계하게 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군. 그 가운데 한 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투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실 대응에 대한 검열을 진행한 군은 장성급과 영관급 10여 명에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강호필 1군 단장과 김규화 수도방위 사령관, 박하식 공군 작전사령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서면 경고에 그쳤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 작전 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되고 소형 무인기 대응이 어려운 데다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비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군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육군 1군단 장병 6명에겐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자, 후보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간소리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해준다,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의혹. 저는 혹시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저 김건희를 죽이려고 영장 신청을 39배를 하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렸죠. 그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의 행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죠. 뭐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4명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 장면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두 분의 오늘 그 점수를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한 후보 혹은 아쉬운 후보 한 명을 꼽는다면요? 저는 잘한 후보라고 하면 이제 천하람 후보를 이야기하고 싶고 네. 제일 아쉬운 후보라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천하람 후보가 방송 분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네.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대답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느슨할 수 있는 우리 전당대회에 건전한 긴장감을 좀 계속 선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천하람 후보의 이야기를 저는 재밌게 봤고요. 게다가 지금 당내에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쉽게 바깥으로 꺼내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받았던 어떤 행보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대표 후보자들 내지는 당에서도 좀 쉬쉬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정당대회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불편하더라도 꺼내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부족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에 비판받았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하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들을 천하람 후보가 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천하람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 의원이고 뭐 출마 경험도 많으시고 대통령 후보도 이제 몇 번 하셨던 분인데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해명을 하는 데만 모든 토론회 시간을 다 썼는 느낌이라서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래서 아마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아쉬운 토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조심스러워서 못 꺼내는 발언들을 천하람 후보가 공론장에서 꺼냈기 때문에 좀 제일 잘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서용주 상근부대변인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럴까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딱히 뭐 잘하는 후보는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좀 못하는 후보 둘을 묶을게요. 그러면 양강 후보들,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 참 아쉬웠다.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정책 비전이라든지 본인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보다는 김기현 후보는 그대로 또 윤심 마케팅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후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따지고 보면 4명 후보 중에는 양강으로서 네. 좀 뭔가 좀 멋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고만고만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윤심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상황 자체는 이미 김기현 후보가 윤심이 있는 것이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정작 토론에서는 아무 말 못한다. 그래서 두 후보가 가장 답답했고 근데 공통된 건 천하람 후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과정 자체가 불공정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건강한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예.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천하람 후보한테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되면 이게 제일 무섭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무섭다기보다는 이 전체 여의도의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신선한 돌풍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두 개의 날개로 날 수 있는데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민주당은 되게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양강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가장 많은 공방을 벌였는데 두 후보가 가장 아쉽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울산에서 사선했는데 이제 그만 이제 험지 출마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험지 출마론 당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대표 후보자로서 뭐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호남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국민의힘의 바람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들이 좀 있고, 이렇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가 어떤 자기 지역구에서 좀 안정적이어야 다른 지역들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를 옮기고 말고 하는 걸 가지고 당대표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양강구도라고 불리는 분이고 둘 다 이제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디 출마하는지 여부로 다투기보다는 조금 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수도권 험지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동네 북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 지역 관리 열심히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 누군가는 밀어내고 당대표가 가서 그 지역의 어떤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저는 또 못 오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이 험지 출마가 예를 들면 정무적 판단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당내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 어떤 험지 출마 자체가 주요한 목적이 돼서 당대표의 역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기현 후보는 김장연대에 이어서 김나연대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다 연대를 하고 해도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도 김기현 후보가 50%를 달성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연대를 시도하려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오늘 황교안 대표 조금 전에 얘기 듣고 나왔지만 김기현 후보 울산 부동산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쉽진 또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 자체가 김기현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초반에. 네. 저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둘이서 연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세게 하고 나서 그 세게 한 이후에 뭔가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극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황교안 후보가 좀 노리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아, 이미 물밑에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통상적으로 정치 언어가요. 황교안 후보가 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비리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다른 거를 들고 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체도 김기현 후보 자체도 나왔던 그런 의혹들은 이미 한번 해소됐던 부분이고 뭐 여진이 있겠지만 황교안 후보가 너무 좀 첫 토론회부터 세게 나갔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게 돼야 김기현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 공산이 크고 본인 스스로도 끝까지 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본인 정치 지도자는요,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반사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김기현 후보의 시작부터가 용산이 부모가 돼서 밥상 다 차려줬고 다 그 강력한 후보들 다 내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김나연대까지 가요. 그 다음에 김조연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후보다라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가장 큰 약점이고, 당원들도요, 아무리 윤심 마케팅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넣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극적인 연대를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는 꺼내놓진 않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셨거든요. 이미 저희가 그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전당대회에 다시 한번 끌어들여 오시면서 상당 부분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연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과 뭐 아몬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과 사탕 이렇게 조합이 돼야 맛있는 건데 아이스크림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단일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들고 와서 컷오프를 통과하셨고 과거에 2020년 총선에 어떤 참패의 주역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같이 어떤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상식선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토론회에서 OX 문답도 있었더라고요. 윤심이 한 후보에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특히 윤심이 한 후보에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김기현 후보는 있다.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저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누구 얘기가 제일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도 천하람, 김기현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한 쪽이 네.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예. 이유들은 있겠죠. 저는 김기현 후보는 윤심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윤심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천하람 후보는 눈으로 봤더니 윤핵관들이 이번 선거에 너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윤심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겠죠. 근데 가장 제가 문제점을 말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윤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라고 하면 이분 뭐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이런 태도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면 양강구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윤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했다고 합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정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봐도 당원들이 봐도 윤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윤심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솔직해져야 된다. 그거를 당원들은 평가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앞으로 이제 4차례 정도 TV 토론이 더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진행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어떨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2군데서 나왔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좀 보시면 자, 먼저 뉴시스와 국민리서치그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김기현 38.6, 안철수 29.8, 천하람 16.5, 황교안 10.7%고요. 그리고 뉴스핌과 RN서치 여론조사 오른쪽 것을 보시면 김기현 37, 안철수 32, 황교안 12.9, 천하람 11.9. 여기서는 3, 4위가 또 이제 약간 바뀐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가짜 윤심 논란이 있었던 이후에 김기현 후보가 좀 오름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윤심 논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사실 그건 잘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이 지금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그 의미를 읽어내긴 좀 어렵지만은 사실 당내에 계신 저희 이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어떤 윤심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누가 정말 윤심을 가진 후보다 이 어필로서 지지율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뚜렷한 비전을 못 보여줬다. 그렇다 그러면 그 표를 좀 천하람 후보가 좀 가져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죠? 저는 천하람 후보가 가져갔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비윤 후보로서 정체성을 본인이 제대로 확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친윤 후보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시든지 뭔가 그 뚜렷하고 명확한 본인의 정책 스탠스를 정해줘야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하는 견고한 세력들이 생기는 건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조직표라든지 아니면 윤심을 따르는 지지층들의 그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있고 그것이 김기현 후보의 최저 득표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반면에 천하람 후보 역시도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던 당원분들이 바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최저 득표를 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탠스가 모호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스탠스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으로서 묶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당연히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다자구도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혹시 결선 투표가 할 때는 또 다른 이제 구조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면 김기현 대 천하람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럴 가능성 이준석 전 있다고 대표의 보십니까? 바람이겠죠. 희망상. 예. 그러니까 그러게 될 공사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양강구도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는 않겠다 정도는 보입니다. 지금 아까도 봤듯이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선을 갈 텐데 이 결선에서 과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당원들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연대를 하는 측에 있어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데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이런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게 됐을 때, 결선을 갔을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요. 김기현 후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의 어떤 지원 사격을 은연중에 한두 번은 이 경선 과정에서 받지 않을까. 더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김기현 후보 측이 아마 여러 가지 SOS 신호들을 보내고 그런 메시지를 나중에 과열됐을 때 아주 좀 메시지가 좀 윤심 마케팅이 더 가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후보 쪽이 조금 결선 투표에서는 유리한 또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예측입니다. 해주셨는데,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좀 보여주실까요? 자, 가상 양자 대결로 보면 김기현 대 안철수 49.1 대 42.0으로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44.4 대 안철수 45.9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김기현,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이렇게 좀 묶일 가능성이 크다,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디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거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랬을 때 천하람 그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의 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표의 최저선을 늘 확보하고 있거든요. 당내 어떤 친윤 세력의 강한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내 조직력도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한, 그 안철수 후보가 설령 결선으로서 단일화 효과가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표가 이전되는 효과는 굉장히 좀 적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양강구도로 났을 때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의 어떤 1대1 구도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이 분석은 좀 다르셨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결선으로 갔을 때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잠깐만 보태면 물리적 연대가 아니라 표의 흐름에 대한 연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알아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기 전엔 그거를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거는 분석이 다 됐잖아요. 근데 천하람 후보가 되면서 그게 덜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천하람 후보 자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결선으로 가면 둘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뭐 친윤 대 비윤의 구도로 갈 것이다. 뭐 그럴 공산이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사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천하람 후보가 상당 부분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간다라는 전제로 저희 둘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랑 1대1로 붙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꼭 그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됐었던 당정 일체론에 이어서요,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 명예대표로 추대할 가능성, 이 얘기까지 거론이 되면서 당내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한 방향을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은 후보 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당의 공적 약속입니다. 당정 관계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이 건강한 긴장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지 이 긴장 관계만 유지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일체가 돼서는 또 어떤 그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으셨지만 신중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비윤계에서는 당무 개입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데 대통령 명예 당 대표 추대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실 발로 나왔다라고 그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 처음 접했고요. 근데 뭐 출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대한민국 어떤 정치 체제상 대통령과 여당이 뭐 분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선언한 이후에 이런저런 시도들도 많았고 명시적으로는 당정 분리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은 긴밀하게 늘 협조를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의 당정 분리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아주 강한 밀착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온전하게 서포트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입법부로서의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명예당 대표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태도처럼 조금 신중론으로 가서 대통령과 여당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 관계도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왜 전당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명예대표면 지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대표 왜 저렇게 열심히 토론회하고 전당대회 하는지요. 대표가 그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실무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대표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당무 개입이.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의 최고의 책임자야, 터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집단지성.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정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던 형제나 친구가 야, 네가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는 게 비판 기능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집단들을 두고 집단지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명예대표를 내가 할 수 있고 당을 해도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은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매우 적절치 않은 발언 같고요.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이 왜 명예대표를 선언했을까 좀 생각이 해봤더니 아, 공천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을 총선에서 본인이 명예대표를 선언해놔야 어떤 공천 지분에 대한 어떤 힘을 갖게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저희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정당 민주주의 부분도 그렇고요. 대통령이 어떤 공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좀 의도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대변인의 이제 개인적인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우 의원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 두 사람을 이제 접견했다 이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 면회한 것으로 또 오늘 전해진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유 논란이 조금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회유의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장동 일당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건데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바뀌었다.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의 말이 바뀐 것, 진술이 바뀐 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상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하는 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정성호 의원이 이 김용, 정진상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한 소리가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 정진상이라는 분이 유동규 씨를 당시 통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뭐 쓰레기를 먹고 배탈이 난 척을 해라, 뭐 태백산맥에 열을 숨어 있어라, 내지는 뭐 휴대폰을 버려라.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김용, 정진상에게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가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증거인멸에 경험이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김용, 정진상에게는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라.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이 얘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저는 김용, 정진상이 정성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서 처신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자,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았을 텐데요. 이 세 사람을 잇따라 왜 만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도소의 적견록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이 교도소에서 적견록까지 언론에 노출을 시켜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고 이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식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구속 수감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계로 여러 선거를 치렀고 동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호 의원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 옆에서 적견록을 쓰고 있는데 회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증거인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정성호 의원은 20년 이상을 변호사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 정도 법적 지식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만 발언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알리바이. 알리바이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의 변호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경험상 예전에 박지원 전 원장이 보혜저축은행에서 뇌물 혐의로 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억압을 했죠.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당시에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에 비행기를 탄 거를 찾은 거예요.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단순히 무슨 알리바이를 짜라? 그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원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런 무도한 검찰의 어떤 정치보복 수사나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민심이 돌아서서 결국에는 우리가 밀었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고 사적인 그리고 공감대가 돼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 것이죠. 다만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괜히 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회유나 증거인멸은 전혀 상식적으로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이런 보도가 있자마자 중앙지검장이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회유다라고 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부분도 들어갈 공산이 크다라는 개인적인 어쨌든 지금 수사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지금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미 고발이 된 상태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큰데 그래서 아마 법원이 이게 회유인지 격려인지 이걸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법사위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 발언은 누가 해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 알리바이를 만들으라는 얘기 자체가 그리고 김용, 정진상이 받고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랑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 대장동 사업, 성남FC 전부 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어떤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선회를 하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성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정성호 의원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도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정성호 의원이 그냥 뭐 방문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가진 어떤 정책 입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개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중마고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르면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8일쯤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자율투표로 갑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정합니까? 아직은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검찰이 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까요? 그리고 청구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적견론까지 흘려가면서 명분을 만들까요? 라고 생각했을 땐 이건 너무나 정치적 의도가 강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율투표에 맡긴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큽니다. 그거를 검찰도 알고 있지요. 그러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방탄 이런 프레임을 노리겠죠. 따지고 보면 검찰이 정말로 증거와 팩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범죄 혐의를 재판부에서 가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로 기소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뻔하게 말하자면 불체포 특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걸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누가 보더라도요.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요. 너무 다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가능성을 이제 검찰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이 부패 혐의고 부패 혐의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형량이 높습니다. 그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원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실무상 을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분들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봐주셔야 되고 이건 실무상 당연히 검찰의 어떤 절차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 의도를 담는 것은 오히려 어떤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실무랑 조금 괴리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드러나면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처럼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가려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든지 간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 다 밝혀질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 무죄다라고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성호 의원 말대로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만났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서른 의원도 만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무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 검찰 권력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이렇게 사람이 계속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민주당의 그 좀 방향이 좀 틀려졌어요. 바람이. 예전에는 처음에 대장동 수사를 받고 성남 FC 나올 때는 그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좀 비판적인 말을 했던 의원님들은 이거 체포동의안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나라는 거 했지만 검찰이 너무 무도한 언론 플레이들을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찰이 좀 보복 수사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 분명하고 하면서 조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하자면 측은지심 같은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강해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만에 하나 이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라. 예. 뭐 이런 얘기로 저는 가늠하는 만남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또 있을 것이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을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자, 두 사람 대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기 싫을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당원들께서 제가 너무 많은 지적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고 의왕 가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아직 없습니다. 보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네. 뭐 요즘도 수박 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소영 의원은 사실 뭐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또 그렇고 어떻습니까? 뭐 이소영 의원 자체 성향이 바른 말을 합니다. 네.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극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 말하자면 극성 최근에 좀 지지층은 공격을 많이 받으셨나 그렇죠. 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편을 들어줘야만 예뻐 예. 보일 텐데 조금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이소영 의원은 저기 대선 때도 대변인을 같이 예. 했었고요. 수행 대변인을 했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와 이소영 의원의 만남은 최근에 당이 일부 극성 지지층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뭐 수박이네 네. 뭐네 하면서 문자 폭탄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당에 균열을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예.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이 당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니 본인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당장 그냥 수박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당이 화합이 되겠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당의 화합과 어떤 이런 분열을 예.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유튜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 이제 들어보셨지만 그 유튜브 방송 이야기 중에서 의왕 과천에는 제가 보냈다는 사람 없죠? 이 그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의왕 과천이 이소영 의원 지역구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최근에 친명계 비례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예, 실제로도 그렇고요. 많이 뭐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도 사무실을 냈던 분이 저기 몇 분 나와 계시네요. 예. 양희원 의원님은 사무실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김은겸 의원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라. 보낸 적 없다. 예. 두 번째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비례대표는 험지를 가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공천에 개입하고 내 사람을 보내고 내 사람이 아닌 나에게 쓴소리한 사람을 뭐 공천학살을 한다. 이런 말하자면 얘기들은 하게 되면 뭐 불이익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말의 의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들이 지금 점점 뭐 이렇게 퍼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또 그 극성 지지층, 일명 개딸이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을 통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를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친명계 비례의원들. 아 이재명 대표가요? 아니요. 개딸들이. 강성 지지층. 그렇죠. 예. 강성 지지층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그 민주당의 첫 장애 집회였잖아요. 숭례문 집회 그날에 이제 전부 군산을 찾으면서 여기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 보도들이 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두 가지 짚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수박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좀 억울해하는 게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을 갈라치게 했던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수박 뭐 대장인이 하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양희 원영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친명계 인사라고 불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당원들께는 그래도 뜨겁게 호소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벌써부터 그 지역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듯한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 김의겸 의원이 군산에 다음 차기 출마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실제로 여의도권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군산 출마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이 지금 존폐 위기에, 존립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비례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벌써부터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납득될 것인가라는 뭐 생각이 갖고 저도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둘째가라면 서로와 할 친문이 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것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요. 윤미향 그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의 사과 릴레이가 좀 벌어지고 있다. 뭐 실제 내부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거의 뭐 마녀 사냥이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윤미향 의원은 그냥 범죄자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물론 이제 완전히 완결무결하게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횡령액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인정이 됐지만 나머지 주요 범죄들은 다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도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한 언론 플레이에 정말 욕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공천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이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비판하니까 거기에 얹혀서 비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의 발언을 정리했는데 더 많군요. 더 많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분 얘기를 하시는데 뭐 따지고 보면 중진급 의원들이신데요. 이런 중진 의원들 자체도 그 어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나름대로 동지로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성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미향 무소속 의원 그리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런 답을 했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자, 이런 답변이었는데 질문이 곽상도 윤미향 판결이 국민 법관 감정과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한 대로 누가 곽상도 아들만 보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줬겠습니까? 당연히 곽상도 의원을 향해서 줬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석연치 않은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이 당연히 안 맞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고 그 유죄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모금됐던 것을 개인 용도로 활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긴 굉장히 이 범죄 자체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마치 다른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윤미향 의원이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옹호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어떤 유죄 혐의를 받은 이외의 무죄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도 항소로 다툴 것이고 마치 자신은 무죄이고 결백했던 것처럼 얘기한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뻔뻔해했던 것처럼 저는 윤미향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 그 50억 클럽 수사
자, 이거는 정의당에서 지금 특검을 이 부분 관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됩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 각상도 의원 부분도 그렇고 유미양 의원 자체는 8건 중에요. 횡령액 1,600만 원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건 용수 처리 등등이 부실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법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있었던 7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무죄는 아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55클럽은요. 국민들이요 너무 분노를 합니다. 법감정이 안 맞죠. 근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 너무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곽상도 윤미향에 대해서 새로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법감정에 맞다라고 했을 땐 저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서 이미 판결에서 나온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판단을 돼야 되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새 검찰에서 왜 수사를 하지 않죠? 일단 이 얘기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서면 조사를 한번 받았다.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왔죠.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받은 거는 서면 조사인데 그 서면 조사가 판결문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령 받았다 하면 그럼 검찰이 그 서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하자면 기소 내용에 아예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검찰이 탈탈 털었던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의 문제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2차 부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시효를 인정한 부분에서 100사건의 유죄 사건, 주가 조작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유죄로 인정된 건이 48건입니다. 무려 47%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 조작 공모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곽상도, 윤미향, 김건희 여사까지 새로운 검찰에 수사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말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냐라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지적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서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이 그걸 특검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로 따지게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에서 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적으로 특검의 구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싶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여당, 야당이 고루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특검을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검사들로 구성한 어떤 재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 무려 200시간 만에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65살 남성과 어린 소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20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른바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겨도 한참 넘긴 200시간가량 갇혔다 구조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대지진의 잔해 속에 매몰됐다 구조된 생존사를 바꿔 써야 할 정도입니다. 앞서 18살의 매몰자도 198시간 만에 튀르키예 아디야만주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습니다. 카흐라 만만 나슈에서도
두 형제가 역시 198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작업보다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매몰자 구조보다 생존자 구조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Aid must get through from all sides to all sides through all routes without any restrictions.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사망자가 수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지적처럼 튀르키예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대피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등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الناس اللي مأوى بخيمه بس خيمه واكل وشرب اكثر من هيك شو احتياجاتنا بعد بدنا بيوت بس.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한 구조대 등은 매몰자를 구하고 감격에 겨워 서로 포옹하고 환호했지만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어 기적 같은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길이 470km에 이르는 단층 파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지진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한 올리브 농장은 한가운데로 깊은 협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남부 지징해와 인접한 안타키아의 올리브 농장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길이 300m, 최대 깊이 40m의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은 계곡 아래로 휩쓸렸고 일부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튀르키예 지진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논밭 등이 온통 갈라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발생한 이 같은 단층 파열 규모가 470km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강진의 진원인 카흐라만 마라슈 북쪽의 단층 파열은 그 길이가 320km에 달했습니다. 파열 지역은 규모 7.8의 강진과 100여 차례 이어진 여진의 진앙과 일치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8의 지진이면 보통 190km 정도의 단층 파열을 만들지만 튀르키예 지진의 경우 2배 이상의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 지각판이 만나는 삼중점의 위치에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يشير أننا أمام أحد احتمالين، إما الصفيحة التكتونية التي هي الصفيحة العربية والتي اصطدمت مع الصفيحة الأوروبية، أن هناك تصدع كبير حدث في القشرة الأرضية وهذا لا سمح الله يشير إلى استمرار حالة الزلازل. 미국 지질조사국은 단층 파열이 지각이 수평으로 찢어지는 주향 이동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만 명 지진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튀르키예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가 70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어린이가 많고 최근에는 호흡기 감염 등 2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을 떠나 임시 수용소에 머무는 9살 아흐마드. 밤마다 큰 소리가 들리면 지진이라 소리치며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عم يرجع عم يصير مثلا يسمع صوت عالي او كذا عم يتذكر اي صوت عالي او حركه مثلا اذا حدا عم يزح مقعد بالصف او كذا عم يرتعب فورا. 아흐마드처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가 7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10개 주에서 460만여 명, 시리아도 250만 명에 이릅니다.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This is trauma on top of trauma. Call it what you will. Compound trauma for these children. It is unyielding trauma. 최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저체온증이나 호흡기 감염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가 파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ğuk algınlığımız vardı. Depremden dolayı çok koruyamadık kendimizi. O yüzden çocuklarım ve ben 유니세프는 튀르키예의 어린이를 돌볼 자원봉사자를 5,000명 늘리고 사정이 더 나쁜 시리아에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정부가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내일 해외 긴급구호대 2진을 파견합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 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2진 2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2진은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밤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최대 7일의 일정으로 파견됩니다. 텐트와 담요, 의약품 등 10억 원 상당의 구호품 55톤도 내일과 모레 군 수송기 등을 통해서 이송됩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지났습니다. 곧바로 강제 철거에 돌입하지는 않으면서 당장 충돌은 없었지만 시와 유족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분향소 주변의 긴장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고 유족에게 통보한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일대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습니다. 경찰력과 경찰버스 여러 대가 배치됐고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159배를 올렸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 자진 철거 시한에 이르렀는데 서울시가 예고한 행정대 집행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녹사평역 분향소까지 정리하면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유족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단호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그날 밤 우리 유가족들은 이태원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시청 광장에서 지켜낼 것입니다. 또 분향소는 관훈상제로서 적법한 직폐인데도 서울시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족들을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행정 대집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유족들은 합법적인 그리고 적법한 계고 통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강제 철거만 외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난 만큼 지금부터 언제든 행정대 집행에 돌입할 수 있는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향소 철거를 전제로 유가족들과 새로운 추모 공간 설치를 논의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어디서 어떻게 기릴지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골목을 더 좁아지게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는 해밀턴 호텔의 불법 테라스가 지난 2019년 구청 단속에서 적발돼 철거됐다가 열흘 만에 다시 무단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한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의 공소장을 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불법 증축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씨는 곧바로 테라스를 철거했지만 서울 용산구청에서 자진 시정 확인을 받은 뒤 열흘 만에 다시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했습니다. 이 테라스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을 좁아지게 만들어서 참사 규모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외교부 산하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도맡은 곳이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인데요.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전 상임이사가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외부 출신 임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는 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돌며 보건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코리아에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제 빈곤 퇴치와 관련된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교량 역할. 당시 표면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한 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러나 사업의 핵심엔 국정농단의 주범 최소원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이 있었습니다. 또 최 씨가 코이카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권력에 휘둘리기 쉬운 코이카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데다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외부의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코이카는 혁신위원회를 꾸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위가 발표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임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는데 그마저도 한 명뿐이라 의결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위 간사를 맡았던 상임이사 송모 씨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사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되던 인물, 또 송 씨의 비리 의혹과 함께 송 씨가 추진하던 코이카 혁신 역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안, 우려의 시각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 나가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좀 더 확대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나 수적으로나 보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 코이카가 주무르는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인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 등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손혁상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손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된 송모 전 코이카 상임이사와의 관계와 이사장의 선임된 과정 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손 전 이사장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송 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이후 송 씨가 친분이 있는 인사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손 전 이사장의 선임을 도운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팀원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전 팀원 대표 A씨에게 배임 수재 혐의를, 브로커 B씨에게는 금융권에 로비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폴레이션 총괄 대표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루나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받고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기존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양측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주 4.3 진상 보고서에는 제주 4.3은 군경의 진압 등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태용호 의원의 역사인식,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태용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고 반드시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태용호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논평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합니다.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분을 보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조직적 반경찰 활동으로 명시했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명입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입니다.
특히 위법한 출국 금지 조치와 승인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었는데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 금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다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긴급 출국 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는 사후적으로 판명된 것으로 이 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관여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에 쌓여 잠시 빛을 잃은 진실과 상식의 빛이 정의 법정에서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과정에서 승인 요청서에 검사장 대리인 명의를 사칭하고 이후 관련 서류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는 등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지기도 했고 또 수사 중단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틀 전 영국에서는 소행성이 빛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지다가 폭발했습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론이 현실화한 건데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밤. 어둠 사이로 빛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순간 환하게 번쩍입니다.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다 영국 해안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포착한 이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까지 단 6시간만을 남겨놓고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소행성은 크기가 약 1m로 크지 않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경로에 놓인 소행성은 인류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10년 전 러시아 첼야빈스크와 주변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름 20m의 소행성이 추락하며 약 10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지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작은 건 유성처럼 타버리고 말지만 큰 건 지구 생명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우리나라 천문연구원 등은 지구 위협 소행성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미 나사는 우주선을 직접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약 2,300개로 추정됩니다. 소행성과 해성 등 지구 위협 우주물체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추적, 그리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공기가 제법 차갑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4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오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약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 반짝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